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그 차이와 각자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한 일화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교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공부를 더 하라는 교수와 또는 선배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대학원을 진학하라는 얘기였겠죠. 그냥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일본 굴지의 회사 마츠시다 덴키, 그러니까 마츠시다 전기 회사에 입사 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겠죠.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러나 그래도 너무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위에서 진학할 것을 이제 많이 권유를 했던 그런 선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지금까지 수석을 놓친 적이 없고 항상 남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서 부러움의 대상인 천재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남들이 이해 못하는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본 후 몇 주 후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천만 뜻밖에도 합격자 명단에 그 천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번이고 확인을 했죠. 또 확인하고 분명히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그 천재는 분명히 수석으로 합격될 것으로 자신했는데 수석은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발표를 기대했던 그는 풀이 죽은 채 환호하는 합격자와 합격자 가족들을 뒤로하고 핏기가 없는 얼굴로 힘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그날 저녁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에 따른 좌절감과 자존심이 상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잠에 들었다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은 이미 숨을 거둔 그를 발견하고 큰 슬픔에 빠져 오열을 하고 있을 때 긴급 전보로 합격 통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수석으로 합격하였기 때문에 일반 합격자 명단에 넣지 않고 별도로 적혀있는 그의 이름을 마츠시다 덴키의 그 실무자, 담당 실무자, 인사과 실무자가 실수로 합격자 명단에서 빠뜨린 것이죠. 당시에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실수로 천재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 천재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이 잠잠할 무렵에 한 기자가 그 회사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을 찾아가 인터뷰하며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당시 회사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기자가 그 이유를 묻자 총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다음 중역이 되었을 때 만약 회사가 위기에 봉착한다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회사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고 전 사원의 삶이 걸려있는 회사를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 우를 범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긍심 형성 및 향상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인맥한 뜻과 같습니다. 섹스피어는 달성하겠다 결심한 목적을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였고, 유명한 그 우디 앨런은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일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웨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죠. 보통 사람이면 2번의 실패로 깨끗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앤 설리반은 실패에 대하여 이렇게 충고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해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이런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한 자존심 때문에 어떤 나만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정말 살아온 인생을 실패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직업을 가진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영업 이런 것들 중에서 실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의 요인은 우리에게 2000번 이상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룬 에디슨의 그런 그 역량보다 여러분들은 2번의 실패를 가지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3쪽의 제4장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청결의 향기이다. 그 청결은 마음속에 무엇을 심을까라는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싹이 트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도 받아주는 포용력이 주는 인간 성공 경영입니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을 때 인간성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습관이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받아주는 포용력이 주는 인간 성공 경영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결코 맑은 물과 구정물을 가리지 않고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바닷물 입구에 가면 담수 즉
강물과 여러 가지 구정물, 샘물, 실내천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좋은 물만 받겠다고 그것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그저 유유자적하게 그대로 그 입구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넘치면 양보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채워주곤 하죠. 이것은 바로 세상을 넓게 깊이 있게 바라보고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여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이십니까? 또는 한 그 팀의 팀장이십니까? 또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과를 대표하는 과대표이십니까? 포용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리더십은 포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용은 품성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자신과 비슷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적인 태도가 포용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받아들이듯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도 인간 생활에서도 이런 포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용은 자신과 타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용력이 많은 사회에는 큰 발전과 또 앞으로 향하는 미래가 점쳐져 있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에 취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의 그늘에 가려 포용이라는 그 아름다운 에너지가 선입견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포용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포용력은 편견을 갖는 것에 의해 따라 포용에 대한 크고 낮음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인해서 상대가 지닌 실제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평가 오류를 자초한다면 그 포용의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권력자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백족급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 이 50이란 말은 진해를 뜻하는데요. 진해는 어때요? 발이 많죠. 진해의 특징은 이제 발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하죠. 진해를 시켜서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직 몇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5분 거리의 거리를.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문지방에서 신발끈을 매느라고 신발 신느라고 아직까지 심부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50은 발이 많으나 이 말입니다. 백족이죠. 발이 많으나 다다를 급자입니다. 다니는 것은 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닭은 집에 닭은 집가자에다가 닭개자입니다. 집안의 닭은 날개는 크나 이게 날개 익자예요. 대자. 그래서 집의 닭은 날개는 크나 나는 것은 날비자죠. 나는 것은 어디에 미치지 못한다. 불급하다. 요 불급이에요. 세조입니다. 그래서 닭은 날개는 크지만
나는 것은 새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네가 발이 많아도 발 없는 뱀보다 빠르게 다니지 못하고 달근 날개는 큰데 새보다 잘 날지 못한다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상대가 지닌 가치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능력이 뛰어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능력이 뛰어나며 지혜가 넘쳐나도 물질적으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어떤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속 말하는 어눌한 사람을 만났다 해서 그 어눌한 사람이 마음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눌할까요?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생겼어도 속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더 번드르르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50 백족 급 뱀사자죠. 뱀사. 그 다음에 가계익대 비불급 조. 여러분의 선입견,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 선입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과 어떤 그 포용력에 방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용의 힘이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포용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하는 문제인데, 타인을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용광로 같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커다란 둥근 원통에서 보이는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 더 큰 부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뉴소트가 의 말이 있습니다. 낮은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삐뚤어진 느낌의 기초를 둔 태도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포용이라고 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긍심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긍심은 다시 말해 포용, 나에 대한 내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외적인 모습으로 통해서 상대방을 섣부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포용력의 지대한 어떤 미스테이크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자긍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긍심에 대해서 포용력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에 대해서 성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격은 인간 성형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조직 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인간관계를 대체로 잘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격이란 개인의 행동, 생각, 감정 등으로 나타내는 한 개인의 특별하고 일관된 지속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면들의 포괄적인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대인적 상황에 반응 또는 적응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의 양상이다. 이렇게 성격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격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뜻. 첫째, 성격의 뜻은요. 성격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다. 성격은 그리스어로 마음속에 새겨진 것,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뭐라 그래요? 성격이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본래의 뜻은 어때요? 선천적인 것이어서 바꾸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격의 본래의 뜻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바꾸기가 곤란하다. 여러분들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격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DNA를 받아 그 유전인자를 받아 생성시켜져 있는 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후천성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선천적인 것이어서 바꾸기가 곤란하다. 선천적인 요소죠. DNA를 바꾼다. 어떤 유전인자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성격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그 성격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세상, 특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일반적인 양상, 또 어떤 개인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흥분을 잘하는지 차분한지 말끔한지 또는 지저분한지 관대한지 엄격한지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심리학에서 성격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성격을 얘기한다면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인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 양식이 성격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요거는 어떤 심리학 쪽에서 말하는 성격인데, 이 정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도들, 동기들, 경향들, 사고방식들 및 감정들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징과 독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간과 상황에 걸친 지속성을 가지는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괄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성격은 관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어진 행동이나 사고들을 기초로 추리되어진 경향성, 복잡하긴 하죠. 여러분들 하지만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성격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므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선천성과 후천성, DNA로 이루어진 선천성과 환경적 변화로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자아에 대한 자아에 대한 후천성 성격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고난 생물학적 경향성들은 성장 과정에서 당면하는 경험에 의해서 모양이 갖추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후천성 환경 성격입니다. 이들 경험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통적이어서 어떤 특정 문화나 문화적 하위 진단에서 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고, 어떤 것은 각 개인에게는 독특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문화적 영향이 균일하지 않으며 각 개인은 독특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심리학자들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올포트는 성격을 드러난 행동과 감춰진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독특한 심리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커먼이라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 그리고 퍼빈과 올리버는 어떤 개인의 규칙적인 잠시만요. 어떤 개인의 규칙적인 감정, 사고 및 행동을 설명해주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보와 샤이어는 올포트의 정의를 수정하여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사고 및 감정들이 비교적 일관되거나 안정된 특징적 양상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 내부에서 발동되는 심리생리적 체계들이 역동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의 이론적 정의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뜻과는 조금 학문적인 것이라 조금 딱딱하고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정의들을 통해서 드러난 지금까지 성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